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내 남편 박재우와 그 여자 최선영이 하객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명예를, 그녀는 자격을 얻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완벽한 미소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박재우와 그 여자 최선영이 경악하며 무대 뒤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던 아내가 어떻게 그들의 파국을 불렀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완벽한 결혼식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통쾌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찾아주신 모든 귀한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복수를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30년간 제가 당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을 뿐입니다. 제 나이 56, 이름은 신정숙입니다. 남편 박재우는 명문대 교수이자 연구재단 이사장이었죠. 저는 그의 아내였지만 그 집안의 유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학계의 중요 인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최고급 한정식을 준비했어요. 도마에 칼질을 할 때마다 손끝에서 파 냄새가 배어들었고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시렸습니다. 겨울 새벽 주방은 냉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두꺼운 털 양말을 신고도 발바닥이 얼었죠. 9접시를 다 채우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상을 차리려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쓰레기통으로 사라졌어요. 국물이 봉지 밖으로 새어나와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수고한 건 아는데 저 사람들, 당신이 차린 집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호텔 케이터링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죠. 그래도 손님들인데 인사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나서는 건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모조리 내다버리고 방 안에서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손님들에게 저를 몸이 약해서 방에서 쉬고 있다고 소개했더군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의 드레스룸을 정리하다 낡은 넥타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30년 전 제가 친정 포목점에서 최고급 실크 원단을 끊어다 밤새워 만든 수제 넥타이였습니다. 손으로 만지니 원단의 결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가 첫 강사로 임용되던 날 제가 떨리는 손으로 메어준 것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넥타이를 보더니 그것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이런 건 이젠 좀 버리라고 했잖아. 저는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는 넥타이를 바라봤습니다. 실크가 구겨지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아직 쓸만해서. 남편은 저를 아이 타이르듯 불렀습니다. 제가 참 좋은 사람인데 멈춰 있다고 했어요. 30년 전 그 시장 포목점에 말이죠. 남편은 저만치가 있는데 그의 격에 맞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자기도 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거 말고요. 그가 말하는 격이 무엇인지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넥타이는 쓰레기통에서 이틀을 있다가 청소하는 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지 못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고 저는 그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들었던 소리였죠. 정말이지 저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해 가을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읽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랄 거 없어. 어차피 예상했잖아. 저는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위자료 5천만 원만 적혀 있었어요. 재산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신정숙 씨,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야. 당신이 법적으로 다투어 봤자 이 금액 이상은 못 받아. 아니, 오히려 잃을 수도 있지.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숨긴 뒤였습니다. 집도 예금도 주식도 모조리 명의를 옮겨 놓았겠죠. 저는 그가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냥 내가 주는 거 받고 조용히 살아.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내 마지막 배려라고. 그의 배려 뒤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선영재단 이사장 최선영. 43살. 최강일 원로 의원의 딸이었죠. 남편에게는 미모의 젊은 여인과 새 인생을 시작할 허영심이자 권력의 정점을 향한 수단이었습니다. 남편 박재우는 자신의 연구재단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최선영의 재단에 수천억 원짜리 국책 사업을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최강일 의원은 그 대가로 박재우를 차기 총장과 교육부 장관 자리로 끌어올리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그 거대한 거래를 완성하기 위해 치워져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5천만 원이 적힌 서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30년의 값이 5천만 원.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한숨부터 쉬었어요. 엄마, 들었어. 아버지한테. 민석아, 내 아버지가 나를.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내 입장? 나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아버지 일로 시끄러워지면 내 라인, 내 승진 다 막혀. 엄마, 평생 우리 위해서 현명하게 판단했잖아. 이번에도 그냥 우리 좀 봐줘.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좀 봐줘. 그 우리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로하는 척 제 입을 막았어요. 엄마, 나 기자야. 이 바닥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민지야, 이거 흙탕물 싸움 되면 아빠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나 오빠 우리 다 털린다니까? 박재우 교수 딸 꼬리표 붙는 순간 나는 끝이라고. 엄마, 우리도 교수 자식으로 누린 게 있잖아. 이제 와서 그걸 다 걷어차자고? 그건 아니지. 그냥 이번 한 번만 우리 봐서 참아. 아빠 총장 되면 결국 우리 다 좋은 거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담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에 흠이 갈까봐 저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저는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자식들마저 아버지의 명예 뒤에 숨어 제 입을 막았어요. 그들이 지키려는 명예가 무엇인지 저는 제 손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남편 박재우와 최강일 의원의 이름을 쳐봤습니다. 선영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이 맺은 학술 교류 협약 기사들 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깨끗한 공식 행사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깨끗한 명분 뒤에 숨은 추악한 거래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남편이 평생 촌스럽다고 경멸했던 제 친정의 방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실 때 돈을 떼먹고 도망간 상인들을 찾아내던 방법이 있었죠. 시장의 어두운 골목, 만복 심부름센터라는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귀신 잡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남편이 모르게 30년간 모아온 비상금 500만 원을 들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퀴퀴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저를 훑어봤어요. 뭘 원하십니까? 두 사람의 약점을 찾고 싶습니다. 누구요? 최강일 의원. 그리고 제 남편 박재우 교수입니다. 남자는 제 차림새와 두 거물의 이름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500만 원이 든 봉투를 테이블에 밀어 넣었어요. 남편이 최강일 의원의 딸과 재혼하기 위해 저를 버리려 합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심부름센터 남자는 공원 벤치에서 저에게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최강일은 뱀장어 같은 놈입니다. 꼬리가 안 밟혀요. 그런데 5년 전 최강일의 금고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징역을 살았죠. 이름은 서진명. 당신 남편 박재우 교수는 깨끗합니다. 그 어떤 범죄 기록이나 스캔들도 없어요. 서진명과의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심부름센터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더 건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 남편이 지금의 연구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결정적인 논문 발표 시기랑 이 서진명이 감옥에 간 시기랑 일치합니다. 2020년 4월 같은 주예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진명은 최강일의 유일한 허물입니다. 그를 만나보시죠. 봉투 안에는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 하나를 들고 지하 상가로 향했습니다.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인쇄소. 한 남자가 낡은 기계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서진명. 그는 기계 소리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기 서진명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기계가 멈췄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어요. 누가 보냈소?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나 같은 정가자를 2020년 4월 최강일 의원 때문에 감옥에 가셨더군요. 서진명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입 다무쇼. 돌아가. 그가 다시 기계를 돌리려 할 때 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같은 주에 제 남편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서진명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박재우 교수의 아내 신정숙입니다. 서진명은 제 얼굴을 몇 초간 유심히 살피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재우 그 인간이 5년 전에 날 찾아왔었소. 최 의원님을 뵙게 해달라더군. 나는 최 의원님의 문직이었으니까. 그 인간이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다더군요. 선물이요? 혁신적인 논문 한 편이었소. 자기가 이걸로 학계에서 명분을 만들 테니 최 의원님이 정치적인 힘을 보태달라고. 그게 그 논문이었군요. 서진명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땐 나도 그 논문이 그냥 거래용 뇌물인 줄 알았지.
그래서 그를 의원님 방에 들여보내줬소. 그 자리에서 거래가 성사됐소. 박재우는 그 논문으로 가짜 명성을 얻고 최강일은 교육부와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박재우를 그 자리에 앉혔지. 그럼 대가는 뭐였습니까? 박재우가 이사장이 된 뒤에 최 의원 딸의 재단에 국책 사업을 몰아주는 것. 그게 진짜 거래였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거래를 당신이 다 주선했는데 왜 당신이 감옥에 간 겁니까? 내가 바지 사장이었으니까. 그는 건조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강일의 비자금이 자신의 유령 회사로 관리되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강일이 아내 병원비와 상가를 대가로 약속하며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다는 것을요. 나는 그 늙은 뱀장어의 약속을 믿었소. 내가 입을 닫고 4년 징역을 사는 동안 내 아내는 병원비를 못 내서 요양병원에서 죽었소. 출소하고 5년간 이 지하실에서 그것들만 팠소. 그러다 알게 됐지. 뭘 말이십니까? 당신 남편이 5년 전에 가져온 그 혁신적인 논문. 그거 박재욱 게 아니었소. 서진명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남편 연구실에 있던 아주 똑똑하지만 빽이 없던 대학원생 논거였소. 박재우는 그 학생의 논문을 통째로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소. 그 학생 억울하다고 학과에 호소했지만 이미 이사장이 된 당신 남편을 누가 건드렸겠소. 결국 그 학생 자기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로 조용히 덮였고 그것이 남편이 저를 경멸하며 쌓아올린 명예의 실체였습니다. 그 선물은 논문이 아니었소. 그게 그 불쌍한 대학원생 놈의 목숨이었던 거요. 나는 이 장부와 그 논문을 들고 언론사를 찾아갔소.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소. 최강일이 손을 쓴 건지 내 말이 정가자의 앙심이 된 건지 그 늙은 뱀장어를 잡으려면 비자금 같은 낡은 카드로는 안 돼. 그 인간이 지금 가장 아파할 새로운 약점이 필요했소. 그 약점을 당신이 알려준 거요. 박재우와 자기 딸의 재혼이라는 새 판을. 그는 저를 피해자가 아닌 복수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뭘 원하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 그걸 무너뜨릴 완벽한 무대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서진명은 저에게 두꺼운 파일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박재우의 논문 표절 증거, 죽은 학생의 유서 사본, 그리고 최강일의 비자금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그건 서진명 씨가 수년 동안 혼자 파다가 써먹지도 못하고 품고만 있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제게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제 이건 사모님 카드요. 서진명 씨에게서 받은 파일은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의 원본제가 담긴 기록이자 한 학생의 목숨값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박재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파일을 내 옷장 가장 깊은 곳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반지꼬리암 바닥에 숨겼습니다. 남편이 평생 촌스럽다며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곳이었죠. 칼을 숨기자 비로소 손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늦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저는 거실 소파에 굳어 있었어요. 그때 잠겨 있어야 할 남편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방관을 등에 업고 이제 저를 완벽하게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감히 자기 서재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 확신한 거겠죠. 저는 홀린 듯이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서 금박이 박힌 새하얀 봉투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것은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랑 박재우,
신부 최선영. 날짜는 정확히 35일 뒤. 장소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이혼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1시. 그가 돌아왔어요. 그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보였죠. 그는 소파에 제가 없는 것을 보고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손에 들고 얼어붙은 저를 발견했죠.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게 걸렸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서재까지 들어오고 많이 컸네. 아, 그거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잘 됐군. 말할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이건 불법이야. 당신은 불법? 남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동정이 섞여 있었죠. 정수가, 넌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5천 준다고 했지. 그거 받고 나가.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내가 베푸는 마지막 배려야. 싫다면 싫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우리 아들, 딸의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죠. 민석이 지금 과장이지? 걔 임원 달아야지. 민지 지금 기자지? 걔 메인 앵커 시켜야지. 내가 무너지면? 최강일 의원이 나한테서 등을 돌리면? 걔들 인생 그걸로 끝이야. 그는 제 턱 밑까지 다가와 액자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청첩장 들고 홧김에 소송 걸고 내 발목을 잡으면 당신이 당신 손으로 당신 애들 앞길을 막는 거야. 알겠어?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다음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어요. 엄마, 진짜 소송할 거야? 민서가 그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엄마, 제발 좀. 우리 생각 안 해? 나 이번에 상무심사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서 아빠 일 터지면 나 그냥 끝이라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지야. 지금 아빠 결혼식 청첩장 돌았어. 회사에서도 다 알아. 나 지금 메인 앵커 오디션 준비 중이야. 근데 박재우 교수 불륜 소송 딸이 앵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순 없잖아. 엄마 제발. 그냥 5천 받고 끝내. 우리 망신시키지 말고. 그렇게 아들, 딸과의 전화가 모두 끊기고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합의 이혼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어요. 맞지? 당신 편은 아무도 없어. 이게 최강일 의원이 원하는 깨끗한 정리야. 이혼도 안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순 없잖소. 상식적으로. 그는 5천만 원이 적힌 부분과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 자식들 생각해. 그 파일 따위 묻어버리고 이거 찍어. 저는 반지꼬리함에 숨겨둔 그들의 모든 죄가 담긴 파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어버린 내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저는 내 이름 석자, 신정숙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항복이었습니다. 남편 박재우는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제게 던져주며 말했죠.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멍청하게 굴지 말고. 35일. 그 안에 짐 빼서 깨끗하게 사라져. 결혼식 전에 그는 완벽히 방심했습니다. 제가 자식이라는 방패 앞에 그리고 돈 5천 앞에 무릎 꿇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반지꼬리암에 숨겨둔 그 파일을 꺼내보았습니다. 목숨을 끊은 그 학생의 유서, 최강일의 비자금 장부, 박재우의 표절 증거, 저는 자식들을 위해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값은 내 자식들의 미래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복한 그날 밤 내 인생에서 가장 독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의 이 완벽한 항복을 가장 완벽한 위장으로 만들기로요. 다음 날 아침 박재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좋아하는 그 비싼 백화점 식품간 샐러드와 간 내린 커피를 준비했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은 여자,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의 목소리로 말했죠. 어제 민석이 민지 전화 받고 다 포기했어요. 당신 말대로 걔들 앞길 막을 순 없죠. 그냥 조용히 짐 싸서 나갈게요. 그날까지 좋게 마무리해요, 우리. 박재우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경멸이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알아서 해. 눈에 거슬리지 말고. 그가 출근하고 집안에 다시 혼자 남게 되었죠. 저는 곧바로 서진명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신정숙입니다. 어제 도장 찍었어요. 예, 그렇다면 모든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아니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들이 내가 완벽히 굴복했다고 착각하게 뒀습니다. 결혼식은 34일 뒤입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할 때입니다. 무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무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제야 그림이 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진명 씨의 목소리가 긴장 속에 낮게 깔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의 집 적진의 한복판에서 항복한 전철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앞으로 34일. 저는 매일 웃으며 그의 아침 식사를 차렸고 밤에는 서진명 씨와 무대를 설계했죠. 결혼식을 약 2주 앞둔 쌀쌀한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도장을 찍고 그 집에서 짐을 싸는 신용을 하고 있었죠. 박재우는 전처인 제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거실로 나와 내게 말을 걸었어요. 짐은 다 싸가? 2주 남았어. 오늘 저녁에 어디 안 나가? 저는 그가 왜 내 일정을 묻는지 의아했죠. 왜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도였죠. 아니, 그 당신 친정 동생들, 시장 사람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가야 할 거 아냐? 내가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니까 당신도 그냥 나가서 밥 먹고 늦게 들어와. 내 카드 줄게. 그것은 배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최선영을 데려오기 위해 저를 쫓아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항복한 전철을 연기하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낡은 반지꼬리 방에서 서진명 씨가 넘겨준 파일을 다시 점검하고 있었죠.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우의 목소리, 그리고 최선영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걱정 마, 선영 씨. 오늘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와.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나갔어. 아휴, 다행이다. 그 여자 있으면 나도 불편하지. 저는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며 소파에 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 재우 씨. 이 소파? 정말 이 냄새 참으면서 살았어?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태워야겠다. 아휴, 촌스러워. 하, 내 말이. 싹 다 버리고 당신 스타일로 채워야지. 그때 최선영이 가장 교활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 근데 그 애들, 민석이, 민지,
아, 애들은 왜? 아니, 걔들도 여기서 같이 살아? 신혼 재미없잖아. 난 자기랑 둘이서만 시작하고 싶은데. 아, 그럼, 당연하지. 알아서 하라고 할게. 걱정 마. 남편은 망설임도 없이 자식들을 짐 취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반지꼬리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긴 또 뭐예요? 창고. 아, 여긴 그냥 전처가 예전에 쓰던 방인데. 최선영이 망설임 없이 방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제가 두 사람을 싸늘하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박재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선영은 1초간 당황했지만 곧 우아한 가면을 썼어요. 어머, 그쪽 아직 안 가셨네요? 어떻게 재우 씨가 분명 늦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방해했나 봐요. 그쪽? 그녀는 방 안을 훑어보고는 제 재봉틀을 보며 신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세상에, 재봉틀이네요? 아, 혹시 그쪽이 이런 걸 취미로 하셨어요? 그녀는 제게 다가와 낡은 원단을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자기, 내 취미 알지? 나도 섬유예술에 투자하잖아. 아, 그 유명한 작가 말이지? 응. 그분 18세기 프랑스 왕실의 테피스트리를 구해서 그걸 불태운 재를 검은색 유화 물감이랑 섞으셔. 그녀가 제 재봉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감을 캔버스에 칠한 위에 으깬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서 굳히는 거야. 죽음과 영혼의 반짝임이래. 그게 50억이야. 전통의 해체거든. 그녀가 다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이건 해체할 필요도 없겠네. 그냥 버리면 되겠다. 그렇죠? 남편이 30년간 천박한 재주라고 경멸했던 내 기술이 이제는 50억짜리 재와 다이아몬드 가루 앞에서 버릴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최선영이 아참하더니 박재우에게 지시했어요. 재우 씨, 아까 차에서 꺼낸 거. 박재우는 머뭇거리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 재봉틀 위에, 원단 위에 마치 팁을 올려놓듯 던졌어요. 이거 선영 씨가 짐 정리할 때 보태 쓰라고. 저는 말없이 그 돈 봉투와 최선영과 내 전 남편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선영은 여전히 우아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럼 취미생활 마저 하세요. 저희는 집 좀 더 둘러볼게요. 그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재봉틀 위에 던져진 돈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제 인생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최선영이 다녀간 며칠 뒤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강일 의원 비서실이라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신다더군요. 그들은 내게 시간이나 장소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선영재단 이사장실로 오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가기 전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30년간 모아온 내 비상금, 만복 심부름 센터에 쓰고 남아있던 그 돈으로 스마트폰 하나를 더 개통해 두었죠. 저는 그 낡은 가방 안에 그 스마트폰을 넣고 동영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방 지퍼를 살짝 열어 카메라 렌즈가 보이지 않게 고정시켰어요. 마침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내가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사모, 내가 바쁜 사람이라 길게 말 못하오. 박 교수 일말인데 섭섭한 거 알지만 큰 그림을 봐야지. 박 교수가 총장이 되고 장관이 되면 그게 다 나라를 위한 일 아니겠소.
그는 나라의 일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가 책상 위 서류를 뒤적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신3호 친정이 시장에서 포목점한 것도 다 알아. 장사꾼은 셈이 빨라야 성공하는 법이야. 안 그렇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뱀장어의 미소였죠. 그런 의미에서 신3호는 아주 성공한 장사꾼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3호도 30년 전에 박 교수라는 가능성에 투자를 한 셈이지. 그리고 그 투자는 대성공을 거뒀고 그는 마치 내 인생을 투자 보고서처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신3호. 모든 투자에는 회수 시점이 있는 법이요. 이젠 신3호도 그 투자금을 회수할 때가 된 거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선영이 재봉틀 위에 던져 놓았던 그 봉투 안은 비교도 안 되는 두께였어요. 그가 그것을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자, 이 돈. 신3호의 30년 투자에 대한 훌륭한 배당금이다 생각하고 깨끗이 잊으시오. 배당금. 나의 30년 헌신, 나의 결혼 생활, 내 인생 전체를 그는 성공한 투자와 배당금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회수 시점이 왔으니 이제 퇴장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두꺼운 배당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것을 가방에 넣는 저를 보며 최강일의 얼굴에 비로소 역시나 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셈이 빠른 장사치일 뿐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결혼식 날 괜히 격 떨어지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믿소.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 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배당금을 손에 쥐었어요. 내 가방 안에서는 그가 한 모든 말이 녹화되고 있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제 기술로 새로 만든 옷을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포목점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하던 최고급 실크를 사용하여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한 땀 한 땀 지은 비스포크 정장이었습니다. 이 옷은 저의 시장 근본과 30년 헌신을 상징하는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신라호텔 정문 게이트 앞이었어요. VVIP 하객들의 검은 세단이 줄을 잇고 있었죠.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팀이 저를 막아섰어요. 그들은 초대된 명단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초대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명단에 없으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제게 준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호텔이 올려다 보이는 길 건너편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서진명 씨가 대기시킨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 안이 오늘의 지휘소였어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진명 씨는 낡은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그는 15년간 최강일의 지시를 수행하며 바지사장으로서 스스로 터득해야 했던 바로 그 사기와 위조의 기술을 사용했죠. 그는 우리가 가진 비상금으로 결혼식 영상을 담당한 외주 업체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이름과 똑같은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요. 결혼식 3일 전 그는 영상업체인 척 호텔 지배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당일 사용할 영상 재생 프로그램입니다. 보안상 호텔 컴퓨터에 미리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호텔 지배인은 아무 의심 없이 그가 보낸 가짜 프로그램을 연회장 컴퓨터에 설치했어요. 그것이 서진명 씨가 원격으로 접속할 비밀 통로였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민석이와 딸 민지가 가족석에 앉기 위해 웃으며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목숨처럼 지켰던 그 배당금이 녹화된 USB를 건넸습니다. 시작하세요. 그날 신라호텔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제 남편의 죄가 낱낱이 공개되던 순간 500명의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제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홀 안은 모든 것이 완벽했었습니다. 주례가 끝나고 사회자가 우아하게 말했죠. 이제 두 분의 빛나는 업적과 두 분의 아름다운 앞날을 축복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들의 업적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우가 훔친 논문으로 학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 최선영이 격조 있는 재단 인터뷰를 하는 모습, 두 사람의 웨딩 촬영 영상이 흘러나왔죠. 하객들은 그 격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그리고 서진명 씨가 준비한 오래된 증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훔친 논문 원본, 목숨을 끊은 학생의 유서, 최강일의 비자금 장부, 홀 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뭐야? 비자금? 최강일이 당장 꺼 라고 소리칠 때 화면은 끝나지 않았어요. 화면이 다시 암전되더니 제 가방 안에서 동영상 버튼이 눌렸던 바로 그 핵심 녹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최강일 의원의 뱀장어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VVIP 500명은 최강일이 신정숙에게 말하는 육성을 듣게 되었죠. 신사모도 30년 전에 박 교수라는 가능성에 투자를 한 셈이지. 모든 투자에는 회수 시점이 있는 법이요. 신사모의 30년 투자에 대한 훌륭한 배당금이다 생각하고 깨끗이 잊으시오. 홀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화려한 결혼식이 사랑이 아닌 30년 인생을 배당금으로 매수하려던 추악한 거래였음이 최강일의 육성으로 이 순간 증명되었습니다. 홀 안은 비명 그리고 수백 개의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진명 씨는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일을 할 시간입니다. 저는 낡은 차 문을 열고 그 아수라장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호텔 로비의 경호원들은 이미 언론과 하객들을 통제하느라 저를 막을 겨를이 없었죠. 저는 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크린이 꺼진 연회장 단상 앞에서 박재우는 최선영의 부축을 받은 채 무너져 있었고 최강일은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진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 경악, 그리고 제게 짓밟혔다는 굴욕감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뉴스 헤드라인에는 제 이름 대신 학계 정치권 게이트라는 문구가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리모컨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국책사업 청탁과 비자금 의혹으로 번진 이번 사건은 연구재단 이사장 박재우, 원로의원 최강일, 선영재단 이사장 최선영 씨가
얽힌 복합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제가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의 얼굴이 포토라인 앞에서 굳어있는 모습으로 잡혀 있었죠. 남편 박재우는 명예를 숭배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그가 훔친 논문의 주인이었던 그 죽은 학생의 유가족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면서 끝났어요. 대학은 원본죄가 밝혀진 교수를 감싸지 않았죠. 그는 연구재단 이사장 측에서 파면당했고 명문대 교수라는 격마저 잃고 학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얻으려 했던 총장직과 장관직은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 영원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폭로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식들의 압박과 남편의 재산 은닉에 못 이겨 찍어줬던 5천만 원짜리 합의 이혼 도장. 법원은 그것이 사기 이혼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유책 배우자 박재우를 상대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30년간 헌신했던 그 집과 정당한 위자료를 모두 받아냈어요. 그리고 죽은 학생의 유가족들이 그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은 박재우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사회적 명예와 경제력까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최강일과 최선영은 박재우와 결혼하고 나서 얻을 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얻으려 한 국책 사업은 게이트가 터지면서 전면 백지화되었어요. 국책 사업이 사라지자 최선영의 선영재단은 빈 껍데기가 되어 파산했죠. 그녀가 그토록 격을 따지며 저를 모욕했던 그 영상은 그녀를 격 떨어지는 사기 결혼의 주인공으로 전국에 낙인 찍었습니다. 뱀장어 최강일은 70대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가 포토라인에 선 이유는 게이트에서 폭로된 서진명 씨의 비자금 장부와 박재우의 원본죄 은폐 때문이었어요. 제가 제출한 배당금 녹화 영상과 그 더러운 돈 봉투는 이 핵심 범죄를 덮으려 한 사법방해의 추가 증거로 채택되어 그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서진명 씨는 공익 제보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자금 장부는 검찰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그는 최강일 때문에 뒤집었었던 바지 사장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아내의 병원비를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최강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 복수까지 완성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 민석이와 딸 민지.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라는 껍데기를 숭배했습니다. 그 껍데기가 사라지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논문 도둑의 아들이라는 주홍글 씨는 아들의 승진길을 막았고 학생의 죽음을 은폐한 교수의 딸이 앵커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되찾은 그 집을 개조했습니다. 남편이 장사치 냄새난다며 경멸했던 나의 반지꼬리 방을 가장 크고 화려한 작업실로 만들었죠. 간판을 걸었습니다. 아틀리에 본 가짜 격이 아닌 진짜 근본을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간 그가 짓밟았지만 저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아이들 옷을 지어주고 밤마다 원단을 만지며 감각을 잃지 않았죠. 제 진짜 무기는 재봉틀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포목점을 하셨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원단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었죠. 저는 사람의 격에 맞는 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에서 가짜 격에 질려버린 VVIP들이 진짜 근본을 찾기 위해 제 아틀리에 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딸의 소식은 뜻밖의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옷을 찾으러 왔다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시지. 이 사람 혹시 따님 아니세요? 화면 속에는 흰 벽 앞 작은 책상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딸이 있었어요. 전문적인 방송 세트도 화려한 조명도 없는 조그만 개인 방송 화면이었죠. 저는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 문을 잠가 걸고 작업대에 앉아 그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수의 딸로 불리다가 이제는 그냥 제 이름으로 말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 뒤에 숨어서 제 어머니의 입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조용히 해, 우리 미래 생각해. 그 말을 수십 번도 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 손가락 끝이 휴대폰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어요. 제 직업은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 제일 가까운 진실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딸의 눈이 화면 속에서 붉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유명인의 딸이 아니라 가해자의 공범이었던 사람으로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본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날 엄마 입을 막았던 그 말들.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한 번만이라도 제 얼굴로 제 책임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화면을 끄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신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 아이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정했구나. 며칠 뒤 가게 벨소리가 울리는데 이미 누가 들어올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먼저 반응했어요. 수수한 코트 차림의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도 아니었고 카메라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날 호텔 복도에서 혼자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위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방송 봤다.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기대 안 했는데 봐줘서 고마워요, 엄마.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변명 대신 단단한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엄마, 저 여기 다시 들어와 살 생각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제 이야기를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줬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엄마의 희생 위에서 제 인생을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 박혀있던 가시 하나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크 원단 위에 올려둔 가위날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딸이 순간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라면 덜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그제야 가위를 내려놓고 딸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여기서 같이 살 생각은 하지 마라. 알아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대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명절에 밥 먹으러 오고 싶으면 연락은 해라. 그때그때 내 사정 보고되면 먹고 안 되면 다음에 먹고. 딸의 눈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는 내 아버지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그 이름으로 누구 인생도 설명하지 말고. 딸은 고개를 세게 끄덕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작업대 위에 올려둔 원단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밥은 먹고 가라.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서 저는 문득 시장통에서 저를 키워낸 친정어머니의 단단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근본이었죠.
나는 여전히 엄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힘을 가진 엄마구나. 아들 소식은 그보다 조금 늦게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뒤 그는 영업과 물류 일을 전전하며 아버지 이름 없이도 버티는 법을 뒤늦게 배우는 중이라고 했어요. 가끔 아들이 작업실 근처까지 왔다가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은 얼굴 들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내 발로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 그때 와라.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이 한번 크게 들이켰다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만 내가 선택했던 그 격은 가짜였다. 이제 내 힘으로 내 격을 다시 만들어.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늦게나마 새로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누구의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사는지. 어느 날 저녁 작업실 불을 끄기 전에 저는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30년 동안 교수 부인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제 얼굴이 이제는 실밥과 원단 가루에 살짝 묻어 있으면서도 어쩐지 더 뚜렷하게 보였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입안으로 조용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재봉틀 옆 벽에 걸린 아틀리에 간판을 한번 바라봤어요. 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내 손에서 나오는 이 실밥과 가루가 박재우와 최강일이 평생 지키려 했던 그 가짜 격보다 몇만 배는 더 값진 신정숙의 진짜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이 본을 지키는 단단한 주인이 되었습니다.